안녕하세요. 이제 한번 상하이 리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설명 잘 들으셨죠? 근데 설명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사항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상하이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지를 역사를 알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어느 즈음에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자, 상하이 부동산 2001년에서 2020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던 것들을 한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포동에서 투자를 했던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동안 투자를 해왔고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이 2000년도부터 자본주의로 넘어가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건 아실 거고요. 저기에 2015년까지 있습니다. 저거는 2015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변화된 거는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환율이 151일 때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170 정도에 지금 현재 가 있죠. 근데 2015년까지는 187까지 갔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번 2002년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이렇게 갔다가 2008년, 2009년도에 230을 이렇게 치솟았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 한국으로 돈 가져가신 분들 되게 많죠. 이때 아마 230에 가져가신 분들이 그 당시에 아마 당신이 제일 천재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신 분들이 아, 내가 150일 때 가지고 왔다가 230일 때 가져가니까 나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았어요. 환율은 성공했는데 집값이 2007년도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까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많은 그 분들은 아, 이때 위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 당시에 4조 원이라는 돈을 풀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 살렸죠. 그랬기 때문에 경제가 살려졌기 때문에 집값이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2007년 7월 달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2009년, 2008년도에 계속 상승해 갔던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중국에 있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우대, 그 다음에 규제, 우대, 규제, 우대, 규제 해서 지금 현재 안 나온 이 부분은요, 규제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그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는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1년에서 2004년까지는 그냥 집이 문이 뒤로 가붙어 있어도 집값이 오른다고 했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환율, 저가 그래서 보통 138평방이 한국 돈으로 한 1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시기에 집을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성공을 하셨고 당시에 투자가 뭐 환율이 150일 때도 있었지만 110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었죠. 그 당시에 투자했던 지역들입니다. 이때는 실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2002년도에 한 1억 정도 되는 한국 돈으로 1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했다가 2억 정도에 팔았는데 실제로 들어간 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7.2배 정도의 수익을 냈었는데 이 집이 누구 집이냐면 저희 집입니다. 제가 저희 집을 사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가능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투자 사례가 있습니다. 네. 카메라 찍는 분이 입을 벌리면서 그렇게 놀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2005년부터 2009년이 있죠. 이 시기는 2005년도는 이제 국가가 너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2004년까지는 취득세가 없었어요. 그냥 사도 양도소득세도 없고 취득세도 없고 하니까 많이 샀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래서 2005년도에 규제 정책이 내려와서 전매 금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출 이자도 이렇게 상승하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 앞전에 성공했던 분들이 막 다른 데로 막 더 투자를 더 많이 했던 시기인데, 이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자가용, 그러니까 자가용이라니까 좀 그런데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용도로도 구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는 환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160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때부터 실제로 투자 실패 사례가 등장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 투자를 했던 지역은 전부 시티 중심이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내환선과 중환선과 외환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환선 안에 구매를 대부분 했죠. 외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내환선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시기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앞에 성공을 하셨으니까, 야, 이제 신도시다 그러면서 다른 데로 밖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가셨어. 사실은 그 시티가 더 많이 오르는데 이 시기에는 좀 투자 실패 사례들이 등장을 했어요. 위치는 사실 제일 좋은 데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여기 보여줬는데, 2005년에서 2007년도는 이거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시기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여기 서브프라임 사건이 있어가지고 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도 여전히 투자 수익률이 좀 높았어요. 2007년도, 이거 다 2007년도에 구매하신 분들인데요. 2007년도에 이제 수청목화라는 것하고 제가 포서 거를 예를 들게요. 포서에 풍도국제 사셨던 분이 40만 원 정도 인테리어비를 지불을 하고 현금 51만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집을 사셨죠. 판매를 560만 원에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금 투자 대비해서 684%의 수익률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잘 선정하신 분들은 2007년도의 사건, 2003년도의 사건 사실은 많이 올랐는데, 이 시기에 샀던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이 시기가 사실은 서브프라임 사건이 있던 그 시기거든요. 대부분 2005년 이후에는 사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안 샀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때 구매를 하신 분이 사실은 이렇게 수익률이 높았던 거죠. 네. 대부분 보면 300%, 770% 이렇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저희들이 한번 투자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냥 결론만 봐보세요. 투자 기간이 2년, 6년, 7년 이렇게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익률이 600%, 1200%도 있어요. 680%, 예, 335%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수익률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는 시티 중심이고 여기는 이제 뉴타운과 신도시들이거든요. 신도시들은 보니까 한 군데는 635% 올랐어요. 근데 이 난샹이라고 한 부분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여드렸던 때가 2015년도였던 것 같거든요. 이게 2015년도에 기록을 한 건데 3년 투자, 5년 투자 해서 이거는 실제로 판매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도를 하신 분은 수익을 거의 못 보고 팔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집들이 2015년 이후에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마이너스였던 이것들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5년 이후의 사례들을 보면은 거의 400%, 500% 정도 수익률이 났던 그런 상품들이에요. 제가 이걸 쓴 거는 그 전에 저희가 분석했던 걸 보여드리려고 쓴 건데, 실제로 지금은 아마 그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큰 수익을 거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뭐 난샹이나 송장 같은 경우는 신도시였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신도시 지역들이 다 값이 나중에 다 올랐습니다. 그 대신 조금 더 너무 빨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수익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에서 2015년대에는 그 역대 최장 그 침체기가 옵니다. 2008년도에 이제 국가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 이제 장려를 했잖아요. 4조 원을 풀어가지고 그 경제를 장려를 했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관계로 2010년도에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역대 최장기 침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못했어요. 상해는 아예 투자를 안 했고요. 대부분은 상해는 끝났다 생각하고 이 당시에 서한과 중경을 갔죠. 기억나시죠? 중경은 아마 2011년도에 많이 갔던 것 같고요. 서한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13년, 14년 요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말들이 많았었죠. 어쨌든 근데 요 시기에는 결국은 백전백승의 시대는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2012년도에 고객들이 서안을 투자를 할 때 샘플로 만들어 놨던 건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들을 사례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다 됐습니다. 2020년인 지금 사실은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 보수적으로 잡았던 금액이기도 한데 사실 시폰 공유에 금액이 다 됐어요. 이 금액대까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역시 기다리면 어디든지 다 되는구나.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의 개발 방향에 따라 원래 국가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달성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돼요. 서안의 이추위엔도 있었고요. 보시면 그 다음에 서안의 후청다징도 있었죠. 진띠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지금 최근에 가장 그 수익률이, 임대 수익률이 제일 높은 곳은 사실 서안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집을 구매를 할 때 거의 2억 정도 되는 집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이 5억 가까이 됐어요. 근데 임대료가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2억 정도 되는 금액에 월 임대료가 2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거의 10% 가까이, 8% 이상 나오는 그런 임대 수익이 지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말들이 많았잖아요. 뭐 방산증이 나오니 안 나오니 해서 말들이 너무너무 많고 힘들었어요. 저도 서안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시간들을 버텼는데 사실은 이 투자의 방향들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책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막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와서 10년, 11년 계속 정책이 나옵니다. 이자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시면 금리가 7.5, 대출금리가 7.5, 6.8% 대단하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수가 있어 그랬지만 이 시기에 우리 서안에 집 살 때 다 6.8, 6.95 주고 이자 주고 집을 샀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다운이 됐죠. 지금은 금리가 4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4.5 정도로도 지금은 구매가 가능하죠. 예.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부동산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아카데미를 했던 내용입니다. 2013년도까지 계속 통제를 했었어요. 2013년도 쭉 통제를 하다가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아카데미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2009년까지는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몇 년간 최장기 냉각기였다. 그래서 실패 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익률이 2014년까지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수익률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맞는 이야기예요. 2, 3년 만에 2, 3배 오르는 거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힘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집값들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는 이제 좀 더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에 안 맞는 상품들을 샀을 때 손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네,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14년부터가 이제 재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셨던 2014년도예요. 2014년도에는 여기서 이상하게 뭐 이런 이상한 정책이 나옵니다. 보면 부동산 소비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이게 중국어가 그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여 하면서 정책이 약간 이게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직전에 사실은 이 배경은 뭐냐면 공급과 수요가 사실은 한동안은 수요가 훨씬 더 적고 공급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 시기가 지나면서는 공급이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더 이상은 공급을 더 늦추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완화 정책을 펼치기 바로 직전인 2014년도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이 투자를 하셨죠. 그때 저희가 홍차오 행복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홍차오 CBD 쪽을 저희가 투자를 유치를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홍차오 CBD 지역이 집 값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당시 2010년도 정도에 개발 계획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저희가 예상했던 따홍치아오 지역의 예상 금액이 평방당 거의 5만 원, 6만 위안 정도에 나온다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CBD 지역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난샹이든 뭐 짜딩 그런 지역들이 베드타운으로 형성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많은 분들이 3만 위안대에 그 난샹의 집을 구매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난샹을 그 대신 뭐 2009년, 2010년도에 너무 빨리 투자를 하신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홍차오 CBD 때문에 구매를 하신 건데, 실제로 홍차오 CBD 지역을 판매를 한다고 뚜껑을 열었는데 판매 금액이 3만 원, 4만 원대에 나온 거예요. 결국은 집값이 너무 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때부터 투자 유치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집을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결국 홍차오 CBD에 여러분들이 진짜 핵심 지역인 뭐 풀이나 런왕 쪽을 집을 구매를 하신 거죠.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경이나 서원 쪽에 투자도 많이 했고요. 대부분 이제 상해에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에 아, 지금 요 투자가 굉장히 금액이 정말 잘 매겨졌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은 분들이 좀 선도적인 분들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2014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2015년 사이에 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틈새 시장 내지는 틈새 투자, 그리고 성공 모델이라고 봅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보세요. 풀이 사신 분들은 맨 처음에 39,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4만원 넘는 거 사신 분들도 있고요. 14년도에 사신 분들은 조금 더 싸게 당연히 사셨겠죠. 보세요. 39,000원, 58,000원, 65,000원, 74,000원, 7만원 하다가 지금 한 뭐 69,000원 뭐 그 정도 선입니다. 사실은 7만원, 8만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는 사실 비정상적인 시기였어요.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 2년 만에 거의 집값이 50% 이상 올랐던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저희 집을 풀이를 계산해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풀이. 그 다음에 런왕도 보세요. 런왕도 36,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6만원 넘게까지 가다가 지금 현재는 58,000원 정도 선이거든요. 이거를 저희 집을 한번 샘플로 뽑아봤더니 저는 177평방을 샀거든요. 근데 저도 35,000원, 36,000원대의 집을 샀는데 지금 판매를 한다라고 매각을 한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순 증가율이 280%가 되더라고요. 올라간 금액의 순 증가율이. 물론 집값은 100%는 안 올랐어요. 그러나 제가 모기지를 사용을 했잖아요. 30%는 선수금을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투자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60개월 동안 월급을 받은 걸로 계산해 보니까 월 10만 위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8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60개월 동안 받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정말 투자 수익률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5억, 10억 올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뭐 어떤 거는 50%까지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중국은 판매를 할 때는 매도 시에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순수하게 우리의 수익인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는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쫑롱푸도 그 당시에 많이 사셨고 왕커도 많이 사셨죠. 네, 왕커는 2017년도에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 가장 띠왕이었던 데였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별 차이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비싼 시기에 분양을 했고 지금도 사실 그 금액에 조금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여기도 왕커하고 런왕하고는 집값이 비슷해질 것 같고요. 예, 비슷해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상승 공간이 전 있다라고 보고요. 정롱푸 같은 경우도 작은 36,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죠. 투자 수익률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꺾은선 그래프로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나서 이제 지혜롭게 하고 난 후에는 국가에서 막 그 완화 정책을 막 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영업세 감면을 5년 하던 걸 2년으로도 하고 되게 좋은 정책들을 펼치게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자가 내려간 거 보세요. 원래 6.95%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6.15로 내려갔다가 5.9, 5.65, 5.4, 5.15, 4.9 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대출 금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내려가면서 좀 더 부동산을 하는 것들을 독려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선불금 비중이 굉장히 작아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에 굉장히 수요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해요. 2016년도에
이렇게 완화 정책을 한 지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띠왕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땅을 제일 비싸게 판매한, 가장 비싸게 사들여서 그 개발을 한 그곳을 띠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띠왕이 생기면서 서로가 내가 띠왕이다, 네가 띠왕이다 하면서 개발상들이 막 그 무지막지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경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폭등해요.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밀가루 값이 빵보다 더 비싸다라는 얘기, 그거 들어보셨죠? 당시에는 그 옆에 있는 집보다 땅값이 더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로 되면은 집값이 곧 떨어질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은 해야 돼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그 신호를 주는데 또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다시 규제를 하지. 그러면서 막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2년 동안 완화를 딱 시켜주고는 국가에서 이제 규제해가지고는 선불금을 70%까지 내는 걸로 정책을 바꿨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번이라도 집을 사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채만 있더라도 그러면 대출을 30%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현금이 없으면 집을 못 구매하는 형태의 그런 상황이 됐죠.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사실은 집값이 조금씩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외지인들도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자격 조건이 엄격해지고요. 이거 보세요. 막 구입 제한령이 막 다다다다 막 오죠. 뭐 북경, 천지 뭐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전국 20개 도시에 막 정책들이 발표를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하한제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발상들이 이익을 볼 수 없도록 국가가 딱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무튼 그리고 상해는 2,500만 명 이상은 절대로 늘리지 않겠다. 그래서 양질의 좋은 그 인재들을 상해로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외지인들은 집을 구매도 못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면 아예 집을 구매를 못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을 하죠. 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은 이거는 2016년도에 그런 정책들인데 막 관리 감독 전부 다 감독 강화 뭐 이런 거죠. 환율은 2015년도에 180에서 나중에 뭐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170 정도가 이게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러면 2016년 이후는 어떻게 됐나 정책 궁금하시잖아요. 2017년하고 20년 사이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기조로 가고 있고요. 2017년은 말 그대로 경배 과열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심지어 어떤 도시는 이거는 사회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거, 시엔쇼 뭔지 아시죠? 판매 금지도 나옵니다. 어느 지역은 넌 구매는 해, 그러나 판매는 안 돼, 이런 정책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러나 이게 현실이, 이게 사회주의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임대 전용 주택을 짓겠다,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되면서 막 이제 그 관리 감독이 심해집니다. 막 여기 보세요. 막 그리고 이제 법인들은 주택도 구매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막 갑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있는 그런 시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도시들, 뭐 칭푸 신도시 혹은 뭐 송장 신도시라든지 신도시 쪽은 사실은 투기하는 분들이 없고 대부분 실수요자고, 그리고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을 아예 못 오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이 사도록 하는 그런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신도시 쪽은 이런 시기에도 집들이 되게 잘 팔렸어요. 잘 팔리고,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적당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로 나와서 결국 집값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내 집 마련하신다고 요 시기에 사셨던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고 있다가 지금 현재 2020년도가 어떤지 궁금하시잖아요. 한동안 거래가 거의 안 됐습니다. 거래가 잘 안 되다가 2020년도에는 양회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양회에서 국가가 어떻게 정책을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고 내가 몇 년 동안 사지 못했던 것들이 아 요번에 구매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요번 양회에 여전히 그 기조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가 아니다. 그냥 그 정책 기조로 가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 더 이상 떨어지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집을 다시 구매를 하는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2020년도 지금 이 시기는 최근 3, 4년 중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급매로 나왔던 집들이 거의 다 해소가 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하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집 주인이시라 그러면 판매하는 타이밍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매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물론 이제 현금들이 좀 더 돈을 많이 풀어서 그게 부동산으로 갈 거라고는 하지만 막 옛날처럼 막 폭등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는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에 내가 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매각하시는 것들을 한번 권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그 시기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여러 투자의 방향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 2014년도에 아 그래요 땅홍채화가 저평가됐고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상해에 있는 것들을 네. 예. 그 매각을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분들은 매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없는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래 매각을 하시고 나서 최근에는 캄보디아 쪽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해외 부동산 쪽으로 그 이유는 나중에 좀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는 특히 중국에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여러 파트너십을 많이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상해에 계신 분들 특히 제가 지금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체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거기 매니저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잘 계획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파트너가 돼주셔서 감사하고요. 10년, 20년 같이 함께 하실 거죠? 네.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